네, 안녕하십니까. 1강 중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번 시간에 저희가 알아볼 거는 그 일본의 역사적인 어떤 궤적, 일본이 이제 과거 어떻게 쭉 이어져 왔는지를 포괄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로 들어가 보면 그 일본에서 확인된 인류 역사는 약 10만 년이 채 안 됩니다. 그 약 3만 4천 년 전에 화북 지방에서 그 나이프형 석기로 불리는 격지석기가 전해져서 그 일본 열도로 보급이 됐고요. 이게 물론 이제 유물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 약 2만 년 전에는 이제 시베리아에서 새로운 세석인이라고 불리는 그 세석기가 그 주로 동일본에 확산이 돼서 세석인 문화가 일본의 나이프형 석기 문화와 병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북 지방, 그러니까 중국의 화북 지방 쪽에서 넘어온 문화, 그리고 시베리아 쪽에서 넘어온 문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알류샨 열도 저 위쪽에 북방 홋카이도 쪽에서 이제 내려온 거하고, 그다음에 아마 한반도를 통해서 거쳐간 뭐 그런 문화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민족이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 약 15,000년 전부터 나이프형 석기가 일본 열도에서 사라지고 세석인 문화가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그 화북 지방에서 넘어왔던 사람들의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이 시베리아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문화가 점점 보편화된다는 거죠. 이거는 문화적으로 시베리아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문화가 더 뛰어났거나, 사실 시베리아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 화북은 이제 그 북중국의 약간 북방 쪽이고, 시베리아 쪽은 그 바이칼 쪽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거니까 그쪽의 어떤 문화에 대부분 이제 말려 들어갔다 또는 편입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일본의 고대사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검증된 것도 극히 적을 뿐더러, 또 이제 일본이 워낙 지진이 많고 화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적이 어떤 남아있는 유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진이 발생하면 이게 땅속 더 깊은 데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또는 이제 땅속에 있는 유물이 파괴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없진 않을 텐데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뭐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게 부서져 버리면 딱히 구분이 가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러다 보니 또 일본 학계에서 조작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뭐 뒤에 나올 얘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이제 신석기 문화 유적인가 뭐 구석기 유물인가를 갖다가 땅에 파묻어 가지고 이거를 마치 발굴하는 것처럼 조작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한 학자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전면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증이 된 사례들은 이렇게 나온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몬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300년 13,000년부터 그 기원전 300년까지 약 그 13,000년 정도 진행이 됐던 건데, 일본의 약 12,000년 전부터를 조몬 시대라고 칭하는데, 조몬 시대의 명칭은 이 시대의 토기인 그 새끼줄 문양의 한자 승문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승문토기라고 해서 그 뭐 비살무늬 토기 같은 건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땅에 꽂아놓기 위해서 밑으로 뾰족하게 만들어진 토기를 말하는데, 거기에 조선 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고조선은 이제 빗살무늬를 이렇게 무늬를 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왜 잡았을 때, 젖은 손으로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모양이 낼 수도 있지, 모양을 내는 것도 있지만 그 실용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흙을 구워서 만든 톡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젖으면 되게 미끌미끌해집니다. 그래서 젖은 손으로 함부로 만졌다가는 무거운 걸 만지면 바로 쑥 미끄러져서 이제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요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모양을 하는데, 통상 고조선 쪽에서 발견된 거는, 고조선이 아닙니다. 신석기 시대 때 이제 한반도 쪽에서 발견된 건 빗살무늬 토기, 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찍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일본 쪽에서 발견된 건 이제 새끼줄 문양. 그러니까 이렇게 토기를 만든 다음에 그 윗부분이나 가운데쯤에 이 줄로, 새끼줄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감아가지고 문양을 한 번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길 잡으면 되니까. 그런 이제 승문토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 승문토기의 시대라고 해서 이제 조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몬 시대는 초창기, 조기, 전기, 중기, 후기, 만기 등으로 약 6개 시대로 구분되고요. 이 무렵 일본은 조몬식 토기를 제작했고, 조기 시대 이후 정착 생활을 시작해서 활과 화살을 이용한 수렵 생활과 더불어 폐총을 토대로 알 수 있듯이 어로, 식물 채집 등으로 생활을 유지합니다. 이 활과 화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활과 화살.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문화가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생활을 하게 된 어떤 시기를 넘어섰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 어떤 유적 같은 거나 이제 자연사 박물관 같은 데 가시면 그 원시인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만든 창이나 이래 뭐 돌멩이, 돌도끼 같은 걸로 큰 동물 있잖아요. 맘모스 같은 거. 그러니까 큰 동물을 사냥하는 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큰 동물을 사냥한다는 거는 이제 한번 잡으면 많은 고기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보관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얻어봤자 소용은 없는데 사실은. 근데 큰 동물을 사냥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작은 동물 사냥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당시 냉장고가 없잖아요. 큰 동물을 사냥해 본들 그날 그 다음날 먹고 나면 뭐 그 다음은 그냥 버려야 됩니다. 고기를 그냥 말리거나 뭐 이런 보장 기술, 소금을 해서 저장하거나 이런 기술이 나오기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일매일 작은 동물을 사냥하는 게 더 신선하고 안전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작은 동물들은 말이죠, 사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창이나 돌을 던져가지고 토끼를 못 잡아요. 어떻게 잡습니까? 토끼를. 활을 쏴야만 잡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작은 동물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이전 시기에는 활과 화살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고 느린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사냥을 하게 된 겁니다. 안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고기 뜯어 먹다가 산고기 좀 잡아보자. 그래서 몇 명이서 조인트 해가지고 한 6, 7명이 모여서 창, 돌도끼 뭐 이런 걸 가지고 큰 동물을 사냥하러 갑니다. 그래서 막 사냥을 해요. 근데 이게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원시인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끼나 이런 작은 동물들 사냥하면 내 목숨이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큰 동물을 사냥하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크고 느린 동물을 사냥해야 되는 이유가 작은 동물을 사냥할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활과 화살이 나오면서 작은 동물을 사냥할 수 있게 됐고요. 이건 속도 무기니까. 그러니까 빨리 뛸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조준해서 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끼라든지 사슴 이런 것도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활과 화살을 이용해서 낚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보통 사냥을 할 때 뭐 작살이나 그물로 하는데 이때는 활에다가 줄을 묶어 가지고 물 위에서 물고기를 쏴버립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과 화살의 발견이 인류 문명을 크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지역에서는 집단으로 창이나 돌도끼로 사냥하던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공동체가 조직이 됐었구나. 그 다음에 활과 화살이 등장하고 좀 더 체계화되는구나. 이렇게 이게 벌어지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활과 화살이 나오게 되면서 더 많은 소위 말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세력 다툼이라든지 지배권 싸움, 지배자 싸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대량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활과 화살이 없으면 직접 마주쳐서 직접 주먹질을 하든지 돌도끼로 내리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러면 양쪽 다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앵간하면 안 싸우게 돼요. 근데 활과 화살이 있으니까 그냥 쏘면 되잖아요. 먼저 몰래 가서 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더 잦아지고. 그래서 활과 화살의 등장은 이 고대 국가 또는 조직된 어떤 사회가 등장하는, 또는 어떤 불악 사회가 체계화되는, 그리고 군대가 생기고
지배자, 지도층이 생기고 하는 어떤 그 체계화되는 거에 어떤 가장 큰 시금석으로 보통 활과 화살의 발견을 봅니다. 그래서 화살촉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렇게 의미 있어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게 폐총을 토대로 알 수 있지. 폐총은 이제 조개 껍질 무덤인데 어로 식물 채집 등으로 생활 유지했고요. 타제석기, 마제석기, 골각기 등을 사용했으며 여성을 본뜬 토우와 남성을 본뜬 남근석 등을 통해서 원시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여성을 본뜬 어떤 그 인형, 이게 풍요로움, 또 이제 어떤 생산 또는 이제 농업의 신 같은 거고요. 남성을 본뜬 남근석 같은 경우에는 뭐 힘이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이런 식으로 보통 원시시대 때는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인데 지금의 어떤 해석 방식이고 실제 원시인들은 또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정반대로 생각했을 수 있지. 뭐 누굴 놀리려고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 그렇게 원시 신앙생활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폐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폐총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개 껍질 무덤인데 보통 여기 뭐 화살촉도 버려져 있고 또 각종 뭐 소위 쓰레기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버려져 있다든지 또는 뭐 돌도끼 같은 게 발견되곤 합니다. 근데 이 폐총이 뭐냐면 조개 껍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화석화돼 가지고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있냐? 보통 쓰레기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게 채집을 해가지고 조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고 이 조개 껍질을 대충 던져 놓습니다. 모아 놓습니다, 한 군데. 그럼 이 조개 껍질은 나중에 갈아가지고 짧게 잘라서 화살촉에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동의 어떤 그 자원처럼 관리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는.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그 고대사를 본다는 거는 다분히 폭넓은 지식과 약간의 상상력과 추리도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을 본다든지 또는 고대사를 볼 때 또는 이제 어떤 나라의 역사를 볼 때 그 배경을 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 뭐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상력도 있어야 돼요. 인간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저게 저런 게 아니겠는가라는 상상도 해봐야 되고 또 실제 그 물건을 접해보기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타제석기, 마제석기, 골각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옛날에 이제 배웠을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타제석기는 이제 뗀석기라고 하고요. 순 한글로 해서 마제석기는 간석기라고 하고 골각기는 이제 막 뼈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골각기는 동물의 뼈에다가 구멍을 뚫는다든지 갈아가지고 뭐 창이나 또는 작살이나 화살 끝에 붙여서 쓰는 또는 바늘 대용으로 쓴다든지 생선 뼈 같은 것도 잘 말려서 갈면은 바늘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마제석기는 그야말로 돌을 갈아서 날카롭게 만든 걸 말하는 거고요. 타제석기는 돌을 깨가지고 그 깬 면, 날카로운 면을 갖다가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작물의 재배도 행해져서 후기부터 만기에 이르는 시기에 벼농사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토기들이 이제 화석으로 발견이 되면 그 토기 안에 그 벼씨, 그러니까 이 볼이나 벼 같은 어떤 그 씨앗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작물의 재배가 됐구나. 일정량 이상의 다량의 씨앗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한번 농사를 지어서 거뒀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유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요이 시대입니다. 야요이 시대. BC 400년부터 3세기까지 이어지는데 이 BC 400년은 대충 로마하고 비슷합니다. 로마하고 이제 접치는 부분인데 그 명칭은 이 시기에 특징적으로 발굴되는 야요이 지역의 토기 명칭에서 유래합니다.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토기가 사실은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죠. 그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텀블러처럼 우리가 만약에 다 멸망해서 죽고 나면 땅 속에서 그 플라스틱 일회용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이 가장 많이 발견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대라고 이제 명명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토기에서 아이디어를 따는 겁니다. 야요이 지역에서 발견이 된 토기고요. 아주 독특하게 생긴 토기겠죠. 그러면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경사회가 정착이 되고 규슈 북부에서 일본 열도 각지로 보급이 됩니다.
그 규슈는 제가 알기로 아마 일본의 가장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지역이고 부산하고 가장 가까운 온천도 많은 후쿠오카라든지 센다이 같은 게 이제 모여 있는 센다이인가? 센다이였나? 하여튼 뭐 온천 관광 많이 가시는 거기가 규슈입니다. 그게 일본에서 가장 남쪽이고 가장 따뜻하고 안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농사가 시작됐다라고 보통 보여집니다. 규슈 북부에서 일본 열도 각지로 보급이 되고 농경사회로의 이행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 집단이 출현하게 됩니다. 지역 집단의 규모는 점차 확대돼서 그 중심부에 환호 집락을 조성하고 환호 집락이라는 건요 이렇게 둥근 형태로 가운데 무슨 뭐 창고 같은 게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집들이 쭉 이렇게 있고 그 바깥쪽에 울타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형으로 만들어진 주거 타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방어하기 좋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기도 좋고 가운데 지역만 지키면 되니까. 왜냐면 가운데는 보통 공동의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모아두는데 보통 그런 걸 약탈하러 또는 도둑질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시설은 가운데 놔두는 거죠. 그 당시 건조된 많은 수의 분구묘는 대형 지역 집단의 수장묘인 것으로 추정되어 그 당시 사회적인 신분사회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형태의 이제 묘지 무덤이 발견이 되고 약간 좀 독특하게 매장이 된 형태들이 발견이 되면 아 이게 계급 사회였구나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통 묘지라고 이 분규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어떤 사회가 발전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덧널 무덤, 굴방식 무덤, 벽돌식 무덤 이런 식으로 우리도 많이 이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구분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벽돌 무덤이 벽돌 형태의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건너와 가지고 이제 문영왕릉을 들어가 봤더니 벽돌 형식으로 돼 있더라. 그래서 이게 중국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중국 어느 쪽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걸 알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 특정한 어떤 무덤이 발견됐는데 거기도 벽돌 무덤이더라. 그럼 백제인들이 도래해서 이게 백제 후손이 아닌가 싶다라는 식으로 이제 추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원상제 중에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늦게 변하는 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고 나서 장례 지내는 문화 있잖아요. 어떤 묘지를 설계하는 거라든지 땅에 묻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늦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안 변해요. 어지간하면 그 방식을 바꾸질 않습니다. 왜냐면 특별히 이걸 개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땅 속에 묻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이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묘가 어디서 발견됐다고 그러면 이게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하고 일본 사이에 특정한 형태의 이제 어떤 묘지 문화가 발견된 공통점이 되게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라고 보통은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로 왔다가 한반도로 다시 역으로 건너오는 경우도 없진 않은데 과거 역사 기록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형태로 보통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이나 정치학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특정한 반론이 될 만한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어떤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일본 열도를 왜곡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기원 전후를 기준으로 약 100년을 전후하여 중국과 교류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부족국가의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이제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후한서에 따르면 이게 외국연합이라고 불리는 정치연합체가 2세기 초에 형성이 돼서 그 맹주는 외국 왕이라 불렸으며 그 인물은 스이쇼라고 명기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한서에. 후한서는 고조선에 대해서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아마 고조선 맞을 것 같은데요. 후한이니까 고조선 맞죠. 위장 광구검 쳐들어오고 막 삼국지 벌어지던 그때 시기니까요. 삼국지 벌어지기 이전 시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운 시대가 있습니다. 3세기 중엽에 나타난 야마토 정권을 중심으로 기나이, 산요, 규슈 북부에 병립했던 지역 정치 집단을 규합하여 야마토 정권이 탄생을 합니다. 단 이 시기는 초기 국가 단계가 아닌 연맹왕국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사실 일본이 지금까지 계속 연맹왕국 형태지 뭐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형성했다든지 이렇게는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에도 막부 같은 경우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스리는 에도 막부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쇼군이 왕으로 등극했다거나 또는 이제 뭐 사실 중앙집권화가 완성이 되려면 각 지역을 직접 다스리는 지방관을 파견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봉건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메이지 시대로 넘어오면 규슈번, 사스마번 이래가지고 각각 번들이 또 지들 마음대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도쿄에서 뭘 하고 있는데 오사카가 말을 안 들어요. 홋카이도도 지 맘대로 합니다. 이거를 총리가 일일이 다 컨트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까지 통일이 아니다, 연맹왕국이다, 이렇게 절대 권력이 없는 삶, 이거를 수천 년간 살아오면 마인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4세기 후반부터 야마토 정권은 무기, 농기구의 원료인 철을 구하기 위해 한반도 남부와 교류를 시작합니다. 보통 가야 이쪽에서 철기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를 계기로 한반도와 중국의 문물을 대량으로 유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외국 문물을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섬나라니까 자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설마 저 바다를 건너서 외국에서 우리한테 뭐 침략을 해오겠어? 라고 되니까 개방적이 되는 거죠. 개방적이. 그런데 도쿠가와 막부는 왜 쇄국 정책을 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부에서. 그 쇄국 정책을 하지 않으면 각 번들이 무역으로 커집니다. 부자가 돼요. 이 에도 막부는 나머지 번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억압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정책으로 걔들이 돈을 쓰게 만들었는데 무역을 다 허가해버리면 걔들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에도 막부는 걔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자기들이 무역으로 부유해져서 막대한 군사력으로 일본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놈이 나오기 전에 차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했던 짓을 도쿠가와가 통일하고 나서 똑같이 하게 된 겁니다. 국내의 상업은 유지하되 해외와의 무역은 억압하는 형태,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5세기 들어 야마토 정권은 본거지를 가와치로 옮겨서 중국의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게 됩니다. 중국 사서에는 이 시기 야마토 정권의 수장을 외의 오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왕이니까 아마도 그 5개의 어떤 집단의 왕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외의 오왕은 국내에서 치천하대왕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예, 다스린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대왕이다, 뭐 이런 거죠. 보통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로 권력이 있는 왕이면 그냥 대왕이나 아니면 태종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황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암흑의 왕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그냥 뭐 무슨 단종, 뭐 세종 이런 식으로. 근데 뭐가 굉장히 많잖아요. 글자가 치천하대왕, 뭐 천하대장군, 뭔 대왕 이런 게 붙는 거는 일단 스스로가 초라할 때 이름이라도 거창하게 붙이는 게, 이래서 이제 허장성대를 추구하는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있고요.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에는 야마토 왕권 내부에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반란이 생겼겠죠. 그래서 게이타이 천황의 등장으로 야마토 정권에 의한 지배가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카 시대가 열립니다. 아스카라는 거는
아마 에반게리온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에반게리온 보는 사람도 거의 없겠죠. 대학생들은 뭐 다 다른 거 보겠지 뭐. 6세기 말에서 8세기 초까지 아스카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스카 지방이 정치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6세기 후반 야마토 정권이 국내를 안정적으로 지배하였으나 정권 내부에서는 왕위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고요. 이 시기 한반도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고 종교가 전래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종교를 전파한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나 군대나 소위 말해서 하나로 이렇게 묶을 필요가 있을 때 보통 종교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교라는 것은 사실 학문적인 어떤 기반이 되어야 전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불경이 다 한문으로 쓰여져 있고 막 산스크리트로 쓰여져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불교가 전래됐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만 전래된 것이 아니라 다양의 학문이 같이 전래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 아스카 문화, 하쿠 문화 등 불교 문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6세기 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의 등장으로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 권력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나라가 워낙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했으니까. 예를 들어 일본 입장에서도 수나라가 자꾸 고구려를 공격하니까 게다가 100만 대군을 끌어다가 고구려를 공격해야 되니까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 싶죠. 그러니까 쟤들이 바다인들 못 건너오겠나 싶으니까 일본도 이제 약간 좀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 외국에서도 7세기 전반에 거쳐 쇼토쿠 태자와 소가 가문에 의해서 견수사가 한반도로 파견되고요. 사실 쇼토쿠 태자 그 소가 가문은 백제계라는 백제계인가 고구려계인가 하여튼 일본 내에서도 이제 백제 신라 고구려계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경쟁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하고 좀 가까우니까 뭐 이렇겠죠. 7세기 중엽 다이카 개신으로 중앙 권력화 움직임에 일정의 진전이 있었으며 7세기 후반 백강 전투 이후 이제 국가 체제 정비로 중앙 권력화가 급진전됩니다. 백강 전투는 아시다시피 백제 멸망 시기에 일본에서 대규모의 군대가 와서 백제군과 합세해서 신라 당나라 군대들과 이제 전투를 했던 그 큰 전투를 말합니다. 여기서 일본 군대가 거의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 군대가 전멸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수천 명 되는 군대를 백제로 파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왕권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통 왕권이 약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부족 국가에 그냥 형식적인 지도자다 그러면 군대 파견하고 나서 가서 막 수천 명이 죽어서 전멸당하고 나면 그 왕은 그걸로 끝이에요. 뒷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뒷감당을 안 해도 된다. 그 정도 손해도 봐도 된다. 이거는 국가체제 정비로 인해서 중앙 권력화가 급진전됐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 정도는 내가 써도 손해봐도 내가 이거 메꿀 수 있어 라는 그만큼 이제 많은 덕을 베풀어 왔다는 거고 또 그 자기의 측근들이 그 곳곳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패전으로 나를 몰아낼 만한 반대 세력이 없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진신의 난 발생 이후 승리한 덴무천황은 왕권 강화를 철저하게 하였고 천황의 신격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왕이 그냥 대왕이었는데 이 텐무천황 때부터 천황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하늘천, 황제 황자에서 이제 하늘 황제 뭐 이런 식으로 8세기 초 다이호 율령이 제정되어 통치체제가 정비되고 일본이란 국호도 다이호 율령의 제정 전후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외국, 외왕 뭐 이런 거였고 일본이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스카라고 불렀는지 우리 야마토국이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 없는데 다이호 율령이 제정돼서 나라의 이름을 일본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제 8세기 초에 일본이라는 국호가 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시대입니다. 그 중국에 금나라, 당나라가 존재했던 8세기 초에서 말까지를 나라 시대로 일본에서는 나라 시대로 지칭을 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도읍인 헤이조교 평성경이 그러니까 그 도읍인 수도인 헤이조교가 그 평성경이 이제 나라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나라 지역. 이 국가의 나라의 도읍이 아니라 일본의 이제 나라 지역에 수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율령 국가 체제가 형성이 되고 심화돼서
왕토 왕민 사상을 토대한 율령제는 천황과 관료에 의한 일원적인 지배를 지향하고 편호제, 반전제, 조용조 등으로 백성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편호제, 반전제, 조용조 좀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대부분 다 세금 제도나 뭐 그 백성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그러니까 몇 개를 하나의 호로 한다 뭐 이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당나라 제도입니다. 당나라 제도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중앙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라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그 제도를 갖고 와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거보다 한 200년 이전에 이제 신라나 어떤 한반도에서는 당나라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수당의 제도, 중국의 어떤 좀 선진 제도를 갖다가 이제 활용을 했었고요. 일본이 이제서야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보통 한 100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요즘은 일본이 우리보다 한 10년 앞서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10년 뒤에 한국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거든요. 뭐 그런 거죠. 그 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농민계층의 분화가 시작되고 백성들의 도주가 증가하는 등 율령에 의한 지배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도주라는 건 뭐냐면 어느 지역에서 야 너는 이제 어느 지역에 속해서 이사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 그리고 여기에 농사 짓고 세금 얼마 내 이랬는데 이게 교육이 아직까지 충분히 안 돼 있다 보니까 아, 나 세금 내기 싫다고 나 딴 동네 가서 살 거라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체제가. 또 그만큼 이제 그 뭐랄까요, 불악 사회가 아닌 거고 뭐 그런 겁니다. 대가족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다. 이 시대는 이제 신라를 제후국으로 신봉하고 도호쿠의 에미시와 규슈 남부의 하야토를 화훼민으로 보는 중화의식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라에 대해서 너희는 우리의 신하다 이렇게 이제 칭하는 겁니다. 물론 신라도 속으로는 웃기고 있긴 하겠지만 그 겉으로는 그래 일본 너네가 우리의 신하 국가다 이런 식으로 서로 너네가 우리 신하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제후국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신라한테 야 너네가 우리의 제후국이다 이랬는데 신라가 그냥 국서에다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니네가 뭔데? 이래버리면 전쟁 납니다. 이건 서로 교류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의 신하라고 하면 신라도 일본에게 아니야 너네가 우리의 신하야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냥 이게 서로 적어도 제후라는 걸 인정해 주는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일본 내에서도 규슈 남부나 도호쿠는 동북 지역인데 그 하여튼 변두리 지역을 이제 화외민, 그러니까 화는 일본을 뜻합니다. 화국, 화풍할 때 그 일본 중심지가 아닌 그 외부에 사는 그 변방이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의 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나라가 중심이고 마치 중국의 어떤 그 낙양이나 장안처럼 그 나라는 일본의 중심, 중화의식. 그러니까 중앙과 변두리를 나누는 의식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중국을 본받는다, 중국을 따라간다, 흉내낸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해서 간의 숭어국 같은 한 대여섯 명 가족들이 이렇게 막 물건 만들어서 팔던 간의 숭어국 같은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회사의 어떤 체계를 갖췄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도 사장님이고 엄마가 전무, 아들이 이제 뭐 이사, 상무 타이틀을 달고 서로 부를 때도 김이사, 야 봉씨가 이렇게 안 하고 김이사, 김상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체제가 갖춰지니까 이렇게 어떤 그 체계에 따라서 뭔가를 다스리려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간다는 거죠. 사람 모양이 돼 간다, 회사 모양이 돼 간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시기는 신라와 중국으로부터 불교 문화를 전승하여 화려한 불교 문화가 확산됩니다. 뭐 소위 귀족 불교 문화라고도 하는데 막 그 그림에다가 금칠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이제 뭐 건물에 금칠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막 화려한 어떤 나무 목조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권력을
그렇게 그런 공사에 많은 돈을 씀으로써 내 권력을 과시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중앙의식이나 또는 중앙집권의식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이안시대인데 8세기 말부터 12세기 말까지는 해이안시대라고 지칭하는데 간무천왕이 이게 이제 간무인데 이게 아마 환무로 이 글자가 아마 환자일 겁니다. 환무로 읽어야 되고요. 이게 간무천왕이 조성한 해이안교 평안경을 도읍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위에는 평성경이었잖아요. 근데 간무천왕은 해이안교라고 해서 평안경을 새로 도읍으로 청하고 이 시기부터 이제 평안, 해이안 시대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도읍이 옮겨간 겁니다. 보통 도읍이 옮겨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천도. 이거는 뭐냐면 그 도읍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그 내측근들이 모여 삽니다. 그렇잖아요. 수도 중심으로 어떤 데를 수도로 정했다고 하면 거기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의 지지 세력들이 모여 사는 데를 수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수도 지역은 중심지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지고 교통의 중심지고 또 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집이나 부동산 기본적으로 물가가 비싸요. 그래서 그 부동산이나 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당시도 부동산 거래했습니다. 예. 근데 수도 지역하고 수도가 아닌 지역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주로 뇌물을 바치는데 예를 들어서 와가라고 해서 기와집을 바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와로 만들어진 뭐 몇 칸짜리 주택을 뇌물로 통째로 바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와가를 5채를 뇌물로 바쳤다는 등 이런 어떤 기록들이 나옵니다. 집을 5채를 통째로 바치는 겁니다. 지금보단 싸겠지. 하지만 그 당시로는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세를 놓고 세를 받아 먹기도 하고 그래요. 쌀로. 과거에는 그렇게 돈 벌었습니다. 수도에 있으면 그만큼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천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천황이 됐으니까 이 사람을 따르던 지지 세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들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간무천황이 만약에 이전에 도읍인 해이안조교에 그대로 있으면 그 지지 세력들은 비싼 돈을 내고 여기에 전세로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나무 귀족 기반 속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수도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지역은 수도를 옮기게 되면 이 지역은 일단은 이 천황의 영지가 되고요. 자기가 자기 측근들한테 나눠줘요. 이렇게. 부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이 자연히 땅값이 올라가게 되고 어떤 핫플레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소위 천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왕권이 교체되거나 혁명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천도를 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이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했을 때도 똑같은 겁니다. 네. 지금 세종시로 옮겨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해이안 전기에서는 그 농민의 계층 분화가 한층 진행돼서 이전 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율령국가 체제의 한계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 계층도 부유한 계층, 가난한 계층 또는 뭐 거의 막 노예 수준으로 일하는 계층 이런 식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쓰던 율령이 여기 안 먹혀드는 거죠. 도망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11세기 초부터 지방 분권적 국가 체제로 개혁하여 지방의 통치 권한을 지방관인 그 지료에게 주고, 지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수령이란 뜻이에요. 주료에게 주고 지방관청인 고구가를 통해 고구가를 통해서 이제 지방을 통치하는 이런 형태의 그 약간 지방자치제 비슷한 것들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료 고구가 지배체제 아래에서 수취제인 후묘체계가 형성이 되고요. 군사에 있어서도 고구가 군제로 전환돼서 무사계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의 군대가 아니라 그 지방관청에서 알아서 군대를 좀 키워가지고 나중에 천황이 필요하다 그러면 와서 도와주라. 이렇게 되니까 그럼 지방관청에서는 지들이 알아서 뭐 사병, 장교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싸움 좀 잘하는 사람들이 무사, 중간에 부사관이나 장교 계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는 그 군대를 일정 규모 이상 키우지 않아요. 그러면 무사라고 하더라도 한 5, 600명 선에서 스톱되는데 지방마다 다 이렇게 이런 사병을 키우라고 해놨으니 이게 어마무시한 숫자로 몇만, 몇십만 단위로 이제 커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몇십만은 아니겠다. 몇천 명이나 몇만 단위로 커지는 거고요. 당연히 무사 밑에 사병들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후묘 체계나 이제 고쿠가 군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보시면 아마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일본의 고대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본은 이렇게 이때부터 지방 중앙 집권적이었다가 처음에는 이제 부족 연합이었다가 그 다음에 중앙 집권적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권화 돼가는, 그래서 이런 어떤 고쿠가 군제가 확대되면서 나중에 이제 가마쿠라 시대로 지고 나중에 또 그 전국 시대라고 불리는 그야말로 전쟁의 시대, 100년간에 걸친 전쟁의 시대가 벌어지게 되는 이제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앙 정치에 있어서 후지와라 가문은 천황의 외척임을 이용해서 정계를 장악합니다. 11세기에는 섭관 정치를 단행을 하고요. 섭자라는 게 들어가면 보통은 섭정, 그러니까 왕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놈이 껴가지고 제가 왕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왕에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라고 해서 마치 총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섭정 또는 섭관이라고 합니다. 헤이안 시대 중기에는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나라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독자적인 일본 문화가 전면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거를 국풍 문화라고 지칭합니다. 여기서 국자는 일본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중국에 베끼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일본만의 문화가 점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축제의식, 의복 또는 제도, 건축의식 전반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또는 무기, 특정한 형태의 무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가마쿠라 시대. 가마쿠라 시대의 가마쿠라라는 명칭은 관동에 가마쿠라라는 지역에 막부를 두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고요. 그 중앙의 공가 정권과 간토의 무가 정권이 병립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가는 그러니까 무가는 뭔지 아시겠죠? 무술. 그러니까 무력의 바탕을 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공가는 그 천황 아래에 있는 공무원. 여기서 공자는 이제 공무원 공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황 아래 임명받은 신하들, 뭐 이걸 귀족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교토의 조정과 지방의 장원, 공령은 그대로 두고 지방 지배의 지도층의 형태로 무사가 끼어드는 이원적 지배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이 고쿠가 체제에서 무사 계층을 키우고 또 니네가 알아서 돈도 좀 걷고 세금도 걷고 군대도 양성해라라고 했더니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과거 그 수나라 뭐 당나라 말기의 절도사들 마냥 이제 각기에서 소위 말해서 장군을 칭하는 인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도 있고 군사도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무사가 이제는 무사 계급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었는데 슬슬 무사 계급이 정치에 개입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이제 1185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한 몇백 년, 이때보다 한 2, 300년 전부터 무사들이 정치에 개입했거든요. 뭐 고려시대 때 그랬으니까. 그 태조 왕건 때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호족들, 또 군사력을 갖춘 호족들이 이제 연합 정권이었으니까 뭐 이 당시 일본보다는 한 2, 300년 앞서 있었죠. 이런 문화적인 어떤 이런 문화적인 형태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커지면서 사실 비슷하게 가요. 어느 시점이 되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중앙 집권화 됐다가 다시 이제 중앙에 허울뿐인 왕이 나오고 또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줬다가 나중에 분산된 애들이 다시 커져가 또 치고받고 싸우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만물의 이치 같은 겁니다. 어느 국가든지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고요. 조큐의 난에서 천황가가 가마쿠라 막부에 패한 후 공가 정권은 유명무실화되었고
쇼군은 천황가에서 취임하지만 명목상일 뿐 실권은 식혜인 호조 가문이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호조 가문이 가마카와 막부의 핵심을 장악하는 겁니다. 13세기 중기부터 화폐 경제의 침투와 상품 유통이 발달하고 촌락이 형성되고 장원, 공령의 관리 등 사회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7페이지인데 이게 전체 12페이지짜리거든요. 그리고 PPT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 건 35페이지짜리인데 이거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도표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5분 했으니까 상편, 중편, 지금 중편은 여기서 마치고 하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이 말라가지고 뭘 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